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공부하실 만 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면 이게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한 달을 먼저 잘 넘기셔야 됩니다. 한 달 가기 전에 아이고 못 해먹겠다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듣고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부터는 좀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힘이 나서 좀 하시는데, 예, 첫 번째 한 달이 조금 고비죠. 예. 자, 그러면 2장부터 할 차례죠. 아닌가요? 자, 교재는 어디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이런 거 안 했죠? 안 나오셨어요? 예. 자, 교재에 거기 보면 83페이지요. 83페이지 내용인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하죠. 83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시험 시행기관이 나오고요. 법적으로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제일 끝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83페이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주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8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84페이지에 가면 이제 네모 2번에 예외라고 나와요. 예외. 법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시험을 출제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네모 2번에 가로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뒤에서 조정할 뿐이죠. 예. 사실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네모 2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옆에 보면 기출문제 표시가 막 계속돼 있죠. 27, 28, 29, 30 이렇게.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토부에 있는 심의위원회요.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많은 걸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요.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이제 저기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할 때마다 그 위원들이 이제 대부분 교수들이 많아요.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그 국토부에서 회의실에서 한번 회의 열어서 이번에 안건은 요겁니다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밑에 있는 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갖다가 심의하느냐, 요 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심의 의결합니다.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새 한참 나오는 얘기가 상대평가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의견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또 요새는 또 약간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좀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할 때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특별한 경우 빼고는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꾸려고 한다면 여기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처럼.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10,000명씩만 뽑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상대평가로 바꿔도 말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당장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유예기간을 보통 줍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두게 돼 있어요. 참 이게 하여간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중개업의 육성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런 게 있고,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또 논의가 될 건데, 요새 중개보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만간 회의를 열어서 보수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결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이 이제 대부분 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4번은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개업소 사장님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험료를 한 20만 원 정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을 이용했던 손님들의 혹시 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아침에 저 차 보험 들었어요. 차 보험 그 갱신 그 되는 게 돼서 그런데 저는 느낌이 뭐냐면 매달 차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매달 1년이 그러니까 금방 간다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세월이 빠르고 제가 가끔씩 지금 몇 년도냐 생각하면 저는 2009년도라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이렇게 2020년 그러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엊그제가 2009년도 그래서 올해는 한 2010년도 되지 않았나 이런 그냥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됐는데 어제 어떤 분이 2021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2번이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여기서 결정된 건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 이 네 가지 시민사항 네 가지 중에서 시도지사가 군말 없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있던 시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많이 뽑을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딱 결정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숫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가로 2번에 위원장 누가 돼요? 1차관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가로 3번에 내려가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냐? 2년이다. 2년. 그렇죠? 2년이 많습니다. 2년 아니면 3년 보통 그런데 2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87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응시 자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줄하고 두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고 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도 없고요. 국적이나 뭐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은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네. 떨어지겠지만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외국 사람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중간에 네모 2번에 보면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딱 2명 있다.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자격이 취소된 양반은 3년간은 시험을 못 봅니다.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가로 2번에 있습니다만은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5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5년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과거 시험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 유형을 갖다가 9가지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막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적발되면 몇 년간 시험을 못 봅니까? 5년이다. 이 두 사람 빼고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셔서 저기 교재 93페이지 93페이지 보면 자격증 교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93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요. 첫째 줄부터 요 넷째 줄까지를 마구마구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시도의사는 합격자에 대해서 93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이에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국장 아니에요. 시도지사. 대신 시도지사는 둘째 줄을 보시면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 대장이 있어요. 거기다 딱 기재를 하고서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주게 돼 있다. 이 자격증 주는 사람이 시도지사인데 합격자 발표하고 한 달 이내에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99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요 3장 내용은 시험 문제가요. 등록 제도에서 쓰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3장이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걸 등록 요건. 근데 이제 조문에서는 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자, 등록할 적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원래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내고 하셔야 되는데 등록도 안 내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다. 이렇게 불러요. 형사처벌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등록이 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 오픈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으셔야 돼.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를 또 밟으셔야 돼. 그래야 등록이 돼. 그래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거고요. 이게 돼야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등록을 시켜야 된다. 요걸 볼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틀림없이 한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쳐져서 한 문제 정도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은 102페이지 가십니다. 지금 이제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은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들이 사무실 오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은 없다고 손치더라도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이 등록이 돼서 관청에 등록을 시켜놨을 때는 그때부터 법인 형태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서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법인을 차려갖고 오픈하는 경우도 있다.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거의 막 99%일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오픈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교재는 여기 안 나왔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어놓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3요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무슨 그 세 가지 요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특히 미술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3요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거 막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음악 되게 싫어해가지고 진짜 학교 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래서 요새도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림이 아주 그냥 정말 소질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막 만화 그림 같은 것을 뚝딱뚝딱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우리 안사람이 잘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꿈이 그런 만화가 이런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만화를 그리는데 뚝뚝뚝 금방 그리는데 진짜 딱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유전자 기질을 우리 애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놓고 이게 3요소.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돈도 많이 들어가, 이건. 실무교육은 15만 원 정도 내면 받아요, 이건. 돈만 있으면 받는 거고. 사무실.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무실 얻을 때 그 보증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내는데, 보증금 넣는 거야, 뭐, 나중에 빼는 거니까 관계없고, 월세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창업보다도 요게 조금 부담이 덜 할 겁니다. 뭐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긴 해도, 이 사무실 얻을 때 이제 사무실 그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이런 규모가 있고 100에서 한 150 사이 이런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200 넘어가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월세를 한 200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좀 잘 되는 사무실 쪽에 들어가고 직원도 이제 한 명 또 많으면 두세 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보통 이런 경우는 혼자 하시죠. 혼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사람 인건비 나오고 그러면 자기한테 떨어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무실 오픈하실 때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은 취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오픈하세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배울 때 그 수업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예요. 한 건만 하면 50만 원 나오잖아요. 돈 벌려고 생각하시면 마시고. 근데 이제 자격증 따시고 창업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할까 그랬을 때 이해는 갑니다. 다 이제 좋은 데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구석지에서 하다 보면 그 시장이 다 보여요. 사무실 저기 뭐 월세 얼마짜리다 저기는 얼마 정도 매출 나오겠다 다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시면 돼. 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예. 처음부터 근데 이제 바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좋긴 한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이게 제일 어렵죠. 근데 실무교육은 이제 나중에 요즘이 실무교육 시즌이에요.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이렇게. 좀 늦으면 2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요때 받으시는데 요새는 비대면 실무교육을 받으시더라고. 인터넷으로. 왜 그러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실무교육은 그거 사실은 협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협회나 대학에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듣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좋지 뭐. 자기들 입장에서도. 네.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맞는데 요것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해요. 자, 사무실과 관련해서 첫 번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에다 사무실을 얻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는 건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허가 건물 같은 거요. 이런 데다는 사무실을 오픈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가건물. 가건물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건물에다가는 사무실 오픈을 못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도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관청에서는 무허가 건물 대장도 있고 가설 건축물 대장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근데 그것은 건축물 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을 사무실로 얻어놨을 때 오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건 오픈 안 됩니다. 여기다가는. 그런데 뭐가 있냐. 예외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고 그 신축 아파트 단지 앞쪽에 상가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그 상가 건물은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 매매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전세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들은 분양받아갖고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면 전세에 놓을 거니까 전세 건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랬을 때 이걸 갖다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입주장이다 이렇게 해요. 입주하는 손님, 사람들. 그 중개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면 막 월세가 막 300, 막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폭발하니까요. 입주장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입주장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장 노리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상가동 건물이 지어졌을 때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근데 준공은 됐어. 거기에는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근데 대장이 없다고 오픈을 못 한다면 입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얻어갖고
등록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되게 많이 된 겁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법에서 이제 요구하는 건 준공만 떨어졌다면 대장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준공 요거 잠깐 여기서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건물을 지었을 때 완벽한 건물이 될 때까지 단계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착공이라고 그러죠. 다 지으면 준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준공되면 이 건물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응? 이게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이거 없으면. 미등기 건물은 또 뭔가요? 건물인데 여기 아직 안 된 걸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건물이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고 즉 건물이고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다. 건물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그럼 원래 이걸 중개사 사무실로 쓰려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에다 사무실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무허가는 안 돼도 미등기 건물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예외,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장이 아직 없습니다만 준공은 돼 있다. 예? 아까 그 상가동 건물 아파트 단지 앞에 그러면 이건 예외적으로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고 시험에서도 출제 늘 때 보면 여기가 출제가 주로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보 방법은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사무실 내도 되고 당연히 월세 안 나가겠네요. 남의 건물을 전세로 빌려도 되고 이건 월세 없이 그냥 전세 보증금 넣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주면서 임대차로 빌리는 것도 되고요.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주로 요거겠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용대차라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 공짜로. 그래서 요것을 주로 출제합니다. 여기서는.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월세 없이 공짜로 빌려 쓰는 걸 얘기합니다. 공짜. 그럼 어떻게 공짜로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능력도 좋게. 어느 때 공짜로 빌려 쓰게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꽤 있는데. 동업할 때 발생한다고 해서 동업. A라는 사람은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이고 B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땄는데 공부 잘해서 돈이 없어갖고 혼자 오픈 못하는 상황이에요. 같은 학원 다니셨다고요. 이랬을 때 A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점포를 얻어요. 그래서 B한테 자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B한테 이 점포를 쓰라고 공짜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점포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써줘요. 그러면 여기 자격증 딴 B는 자격증 갖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포의 임차인은 A예요. A인데 빌려주죠. 그러면 그걸 갖다 확보해 갖고 B가 오픈하고 등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짜 등록이 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 공부할 거. 그럼 이제 등록이 되죠. 그러면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상 지위를 가만히 보면 여기가 사장님입니다. 개공. 여기는 자격증이 없죠. 중개보조원이죠. 이렇게. 법률상 그렇게 된다는 법률상 이렇게 돼요. 실제 사장님이 이쪽이에요. 돈 벌면 이쪽에서 거의 다 가져가. 사실. 그런데 법률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럴 때 요것이 바로 요거예요.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에 적합해야 된다. 용도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은 다 용도가 있어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밑에 이제 병원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약국 하죠. 그거 다 건물의 용도에 맞게 그 업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적합성이다. 중개사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요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그게 제일 많아요. 제2종 근린,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옵션이 제일 많아요. 노래방도 여기 들어가고요. 음식점도 여기 들어가고요. 학원도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 학원이.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도 요 자리입니다. 대장에 나오는 2종 근생 자리. 예.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지금 저 중개 사무실도 이거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요 공간에. 예. 2종 근생. 그러니까 중개사 사무실을 갖다 쓸 때, 오픈하고 쓸 때 반드시 그 중개사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무실, 중개업하는 그것만 거기다 그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같이 쓰고 있잖아요. 학원이랑 요 부동 사무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등록이 나잖아요. 예. 어쨌든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용도가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됐을 때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시설. 예.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오픈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세 가지.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이렇게 요런 용도에는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102페이지 보시면 밑에 네모 1번에 가로 1번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요거고요. 10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가로 2번에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요. 넷째 줄까지를 갖다가 쭉 밑줄 그으시, 다섯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을 쭉 그으셔야 됩니다.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까지 등록받을 수 없다까지 밑줄.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동그라미 2번은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 밑줄. 넘어갑니다. 또 다음 페이지 가시면 104페이지요. 박스 밑에 보시면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따라서 제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거 두 줄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관련된 것은 사무실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거의.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법인이 오픈해서 등록을 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법인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여기는 3가지 조건, 여기는 5가지 조건.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거 읽어가면서 그 밑줄 그을 곳이 많지 않아요. 104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밑에 보시면 요게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그런데 가로 1번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3줄 있죠? 거기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되려면 일단 법인에 들어가는 건데 법인 중에서도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랬을 때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이 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법인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상법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협동조합이면 된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그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 그 암기할 필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냥 틀리게 안 나와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자, 합자 들어가는 게 또 있어.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자 들어간 거 2개, 유자 들어간 거 2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유자 들어가는 거 2개.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주식회사. 5가지. 5가지가 상법에 나오는 회사예요. 그게 법인인 거예요. 법인 안에 들어가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협동조합이면 돼요. 협동조합도 법인이에요. 그러면 등록될 수 있다. 대신 거기 보면
가로 1번, 즉 밑줄근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가면 자본금이 또 얼마 이상은 또 돼야 돼요. 5천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서 자본금 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 그랬을 때 등록이 돼서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를 오픈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요. 자,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거기 이제 꼭 알아두실 게 거기 가로 1번의 둘째 줄에 보면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제외된다. 여기가 가장 핵심. 둘째 줄에.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성격 자체가 비영리 성격이에요. 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적인 활동이잖아. 그래서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예? 요거 꼭 알아두시고. 요게 핵심이고. 그러면 상법상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상법상 한명회사입니다. 한명회사인데 자본금이 5억입니다. 등록되겠죠? 이렇게.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자본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등록됩니까? 안 되고. 여기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대학 선배도 뭐 저 처음에 막 저랑 저 이전에 강의를 먼저 했었죠. 근데 그 형이 오늘 갑자기 강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사라지더니 오늘 딱 나타났어. 근데 나타나서 딱 요새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협동조합 한대. 협동조합 이사장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뭐 돈벌이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차리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2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협동조합인데도 자본금 2억 등록. 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10억입니다. 등록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 물어봐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요거 아니면 요거이면서 요거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거. 제목만 필요하고요. 넘기십니다. 이제 쭉 넘어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책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그거 이해되시면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교재 가시면 106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또 이제 요거 넘어가면 돼요. 이게 뭐냐?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이 되려면 이 법인이 설립 목적을 정해놨을 건데 설립 목적이 뭐 하려고 법인을 차리냐 이거죠. 그러면 모든 법인은 설립 목적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설립 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나중에 결국 등록이 나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될 텐데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법에 따르면 14조에서 거기 써져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 체크해 보면 자, 우리 교재 106페이지 가로 2번에 제목 첫째 줄 제목만 딱 밑줄 그으시고 14조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거기서 위에서 밑으로 셋째 줄 가시면 중개업이라는 글자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중개업 이외의 할 때 중개업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셔야 돼요. 14조의 업무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업무가 셋째 줄 앞부분에 나온 중개업입니다. 셋째 줄 앞부분에 중개업 이외의 할 때 중개업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이외에 밑에 박스에 있는 6가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박스에 있는 6가지 업무랑 방금 전에 동그라미 친 중개업이랑 합치면 총 7가지예요. 그 7가지만 할 목적으로 설립 목적을 삼아놨을 때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법인이 되면 이걸 우리가 줄여서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개법인이 되면 이것밖에 못하거든요. 7가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등록을 받아줄 때 요거 심사할 때 법인의 설립 목적을 따져보는 거예요.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한 가지든 10가지든 간에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패스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등록이 나야 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법인 그러면 일반 법인이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등록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요거 법인 되려면 설립 등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또 설립 등기를 해야 이게 되고요. 등록까지 되면 요렇게 됩니다. 타이틀이 요게 붙어요. 그런데 이 법인이 아직 이거 안 된 거예요. 법인이 설립 목적 정해놓고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개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겠다고 돼 있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립 목적이. 그럼 컨설팅 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요 개공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게 등록이 되겠냐 이 말이지. 어떨 것 같아요? 되려면 두 가지가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 돼야 되겠죠. 두 가지가 다. 근데 지금 중개업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세 번째 줄에 중개업 동그라미 쳤었으니까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업 있나요? 부동산 컨설팅업은 요 14조 박스 안에 있냐고요? 있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거 자세히 공부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줄여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들어가죠. 이것도. 그러면 등록이 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갑법인인데 설립 목적을 보니까 세 가지를 정해놨어요. 중개업을 하겠다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돼 있냐면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겠다고 돼 있고 분양대행 하겠다고 돼 있고 자 세 번째는 운송업을 하겠다고 돼 있다. 운송업, 용달 뭐 이런 거요. 자 이삿짐 센터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이 있을 때 등록이 되겠다고 하면 등록이 날 것인가 등록이 될 것인가 이 말이지. 등록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나와야 되죠. 자 중개업은 있는 거 확인했어요 아까? 중개업은 들어가고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요. 요거 들어갑니까? 몇 번에 있습니까? 박스 안에서? 4번에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있어요. 운송업은 있습니까요? 없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죠. 14조에 안 들어가는 게 한 가지라도 이렇게 있으면 등록이 안 나버려요. 그러면 이 타이틀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에 등록이 되려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을 여기서 따져봐요. 몇 가지가 됐든 간에 14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설립 목적을 정해놨을 때만 패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로 2번이죠. 가로 2번, 가로 1번을 봤는데요. 요 두 개가 이제 법인일 때만 나오는 독특한 요건이에요. 이거 빼고는 여기 자실사 똑같습니다. 이거 빼고는.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밑에 가로 3번 보시면 가로 3번은 자격증 얘기예요. 가로 3번 제목 2줄 밑줄 그어봐요. 가로 3번 제목 2줄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자격증 얘기죠. 대표자를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맨날 그거 물어봐요. 대표자 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격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일단은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지 오픈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대표자를 뺀 임원 중에 이 사람을 뺀 임원이나 사원 중에 경영진 중에 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요 대표자 뺀 사람 요 임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은 3분의 1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 없어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는 법인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대표이사는 무조건 증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빼고서 경영진 중에 일반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영진 중에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A가 대표이사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이사들이고 D가 감사예요. 이 감사도 임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요 이사 2명, 감사 1명, 대표이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이제 경영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가 되기 위해서 등록이 되려면 2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 위에 거 보시면 첫 번째 무조건 요 사람은 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요 사람을 뺀 나머지 임원들 중에서 요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을 어떻게 해요? 3분의 1 이상 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게 등록이 되려면 B, C, D 중에 한 명이 자격증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도 됩니까? 된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3분의 1만 돼도 돼요. 2명 있으면 더 좋고 3명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 C, D가 다 자격증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사례라는 게 대표이사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 사람 빼고 임원들 사원들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 요 숫자 나올 수도 있고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에서는 요게 가로 3번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고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4번에 실무교육을 받을 건 나왔죠? 실무교육을 받을 거 요거 자실사. 근데 실무교육 누가 받아요? 예, 그렇죠. 임원, 사원. 그 제목만 필요합니다. 임원, 사원 이런 식으로 경영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 전원이라 받을 거.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거. 전원이에요. 전원. 다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원 이렇게. 그러면 임원 중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나요? 받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임원 될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대표는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받긴 받아야 되죠. 전원이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는 대표자 제외가 중요한 포인트. 자, 마지막이 자실사. 사무실 확보하는 거죠. 사무실 공간은 어떤 사무실 공간이 돼야 되겠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원칙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방법은 뭐든지 좋고 세 번째 용도는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도 기본 축은 자실사 거기에다가 2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 기준이 매년 한 문제인데 어차피 요거 물어볼 때 요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거의 출제를 합니다. 법인 쪽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칠판에 지금부터 써가지고 저쪽 구석지로 이게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거 늘어났어요. 제가 여기다가 등록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쉴 거예요. 근데 교재를 딱 보지 마시고 교재는 이제 다음 시간 앞에 이제 정리할 거니까 일단 이 설명을 드리고 쉴 거예요. 자, 중개업소를 오픈하려면 일단 법이 요구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준비 끝. 등록 기준이 뭔가요? 그렇죠.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는 이게 등록에 필요한 3요소. 법인일 때는 2가지가 좀 추가되죠. 저 1번, 2번이 추가됩니다. 예? 어쨌든 기본 축은 3가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등록 신청.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나요? 어디 가서 등록 신청? 등록 관청에 가서, 그죠? 등록 관청 어디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 관청은 여기다가 등록 신청한다.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준이 사무실 기준이에요. 사무실. 사는 곳 기준이 아니고 사무실. 은평구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 종로에 가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사는 곳 기준이 아니고 사무실 있는 곳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시장이에요. 구가 아니지. 잘못 말씀드렸어요.
시장도 있고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가 있으니까 무조건 구청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군수는 뭐 이건 무슨 군, 무슨 가평이 지금 가평군이죠. 그럼 가평 군수가 되는 거예요. 가평 군수. 가평에서 오픈하려면 가평 군수. 이건 뭐 쉽고 얘 두 개만 혼동됩니다. 저 고양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고양시장 안 되지. 왜요? 고양시에 일산, 동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만 시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 등록 신청은 신청 자격을 갖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나중에 밑줄 그을 건데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법인입니다. 법인. 그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기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개공으로 등록된다 이거지. 두 사람만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격증 없이 그냥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폐업하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하는 한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시간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밑에 일하는 소공도 원래는 들어갑니다.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증 갖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죠. 그렇죠. 증 갖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 그런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긴 한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제외돼요. 제외. 왜 그럴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이 나면 개공이 돼요. 그러면 소공인체 또 동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건 이 사람은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소공으로 일해주면서 그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서 사장님 일도 하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중개사무소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그걸 금지시켜요. 두 군데 사무실에 속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한 업소에서는 내가 직원으로 일해. 딴 데 가서 내가 사장님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직원으로 일할 때 물건 정보 같은 거 빼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큰 원칙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무실에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 신청해서 개공이 되면 안 돼.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쉬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원으로 일했던 사무실에다가 사표를 멋지게 던지고 증이 있으니까 나도 이제 사장님 하련다 해가지고 등록 신청하면 등록되죠, 그건.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공인중개사인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인체 등록 신청하는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제일 핵심이야. 시험 출제가리가 여기에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좀 쉬었다가 요거 그대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이쪽 부분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